여러분들은 피부색을 지금 피부색 여기 손이 나와 있는데 무슨 색으로 배웠죠? 우리 살색 이런 거를 살구색. 그래도 저희 때는 살색으로 배웠어요. 근데 인권단체에서 그게 우리 살색만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권단체에서 용어를 바꾸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살구색 뭐 이런 거를 바꾸게 된 거죠. 그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다면 되고요. 또 오늘 제가 할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지만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잡아가고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큰 부분들은 과연 누가 오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용어들 이런 거와 한국으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리고 이주자와 정주민, 여기서 정주민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내국인들. 정주민과 이주민이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다문화 사회로 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21세기는 잘 아시겠지만 패러다임이 변형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밤과 낮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모든 구조가 밤과 낮이 있다는 구조 하에 지금까지 진행돼 왔지만 근데 지금은 전혀 다르죠. 더군다나 이제 로봇이 오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오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뭐 정보혁명 하지만 제 4차 혁명은 핵심이 뭘 것 같아요? 4차 혁명은 모든 것이 융복함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서비스업, 모든 것들이 같이 융합돼서 가기 시작하는 게 4차 혁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대학에서 계속 전공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마 익히 알 것입니다. 전공도 하나 하면 안 되고 부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뭐 기타 등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젠 더 이상 전공 하나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4차 혁명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산업이 재고조가 된다. 이거는 뭐 휴머노이드가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고, 요즘에 키워드는 로봇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디까지 로봇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잘 알겠지만 출산율, 이거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죠. 한 사회가 유지되려면 1.8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1.1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몇십 조를 넣는데도 안 납니다. 왜 안 나느냐? 날 상황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아실현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든 자기의 삶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출산율 하락,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보험 들었는데요, 11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 저를. 그래서 제가 80에 죽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110세 넘겠죠. 제가 110세 보장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150세. 근데 이거는 뭐 옛날 일이 언제 이렇게 될까,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이제 100세를 넘어서 110세까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험 시장이 제일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보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도 110세 했는데 끔찍했지만 그게 이제 당면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문제가 이제 큰 문제를 부상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로 어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북반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도에서 보면 위에 있는 이제 유럽, 뭐 아시아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북미. 반면에 이 남반부는 여러분들 아마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잘 알겠지만, 이 농촌이 거의 침체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주, 뭐 빈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로, 특히 여기 있죠.
비정부, 비민주적인 정부라 그래서 서로 이제 폭력들 일어나고 아마 여러분이 아마 그 특정 국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남반구에서 굉장히 많은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 근데 대부분의 그 기저가 뭐냐면은 이제 빈곤, 일자리가 없다는 것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럼 막 이동을 하는데 막 남반사로 이동하느냐. 지금 지구상에서 한 되게 2, 3억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남반사로 움직이느냐. 그게 아니고 대부분 그루핑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나 중동은 유럽으로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요. 라틴이라든가 이쪽은 미국, 캐나다 쪽으로 이동을 하고 동남아에서 동부가 이렇게 주로 큰 블록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이동도 하지만 보면 이렇게 블록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주의 조건이 이제 좀 변화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하와이로 강제 이주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으로 뭐 시베리아로 이주하거나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주도 있지만 요즘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뭐 A라는 국가에 그냥 가고 싶다가 아니라 다 연결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나라에서 와서 정착을 하면 다 주변 사람들을 같이 조직화해가지고 같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자들의 단체들이. 그리고 과거에 이주와는 달리 하나의 전략으로 이동을 합니다. A라는 나라에 가서 나는 뭐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략으로 이동합니다. 요새 뭐 청년 실업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나라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에서 계속 청년들이요 밖으로 나가라 계속 특집 나오잖아요. 밖에 나가서 해서 성공한 사례들 이런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구직과 삶의 전략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어도 배우면서 뭐 하겠다 하면 영어를 상용하는 국가로 가고 나는 정말 터키어를 하고 싶다면 터키에서 일단 하나의 전략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혁명으로 옛날에는 한 나라에 이주를 하면은 연락할 길이 별로 없었죠. 비행기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에 동화됐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 나라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하게 동화할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화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독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 거를 문화를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문화와 여기 이주 국가의 문화 두 개를 동시에 이제 갖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이 보면 이제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북반구는 거의 저출산이지만 남반구는 여전히 이제 인구가 많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있죠. 그리고 복지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빈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자기의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로 한번 꿈을 실현해서 가겠다 이런 것이 많고 반면에 동북아시아, 일본, 한국은 잘 알겠지만 고령 사회입니다. 대개 14%, 65세 인구의 14%가 고령 사회인데 일본은 이미 고령 사회고 우리는 지금 고령 사회로 가고 있죠.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외국인이 3% 정도입니다. 200만이 넘었는데 5%가 넘으면은 이제 그 나라에서 완전히 이주국가 외국인이 이제 중요한 위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향후 202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인구가 외국인의 인구가 5%가 될 거라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에 한번 과제를 볼까요? 이 저출산 이제 화를 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저출산 고령 사회. 그러니까 화는 7% 이상이 이제 고령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인데 지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고령화를 빼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 구조 재편되는 건 알고 있죠.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제조업이 약화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조업 부분을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생애 주기의 변화. 우리가 일상을 굉장히 그냥 우리가 자유대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런 거 다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규정을 해줍니다.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 취업하고 몇 살에 아이 낳고. 근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애 주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요동을 치고 있죠. 특히 고령 사회 때문에. 과거에는 모든 게 60으로 고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80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60세 그러면은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장년입니다. 장년. 그래서 50세부터 65세까지를 인구 구조에서 장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만큼 이제 생애 주기가 변화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그 흐름을 바꾸고 있죠. 특히 제가 대학 다닐 때는 4년 만에 졸업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 그건 굉장히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 학생들 봐도 보통 한 6년? 5년에서 6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 과거의 그 생애 주기의 패턴을 이제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그냥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이 사회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타인을 이해하면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을 이해하면서 같이 산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노력과 끊임없는 대화와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습득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 이거는 주로 대학에서 이제 다문화 사회를 정의하시오 할 때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주로 이런 걸 많이 내는데 사실은 다문화 사회를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소수 인종, 민족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리티를 정말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정말 그들을 위한 법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 것이냐. 이거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에 그리고 미국같이 이제 반이민 정서를 자꾸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역과 공간 이런 것들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것, 굉장히 많은 돈을 정책, 법, 프로그램 하려면은요 그냥 한 립 서비스는 안 되고 반드시 거기에는 자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왜 우리가 세금 내서 저 사람들 위해 돈을 써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정책이라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오늘부터 해봅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거기에 따른 자본이 돈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국가의 부라는 건 결국은 그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필요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도 없어야 되고 상대방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방식의 트레이닝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제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도 제정돼 있어요. 2014년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제정돼 있는지. 근데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다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자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법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실행은 어떻게 하느냐? 법과 현실의 이제 갭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걸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번 우리나라에 오늘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문화 컬처럴 맵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아마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세계의 그 가치를 조사하는 곳에서 만든 건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아시아라고 해서 다 한 유교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다 다릅니다. 홍콩이 여기 와 있고 중국이 여기 와 있고 이게 사우스 아시아, 베트남은 이쪽에 있고 우리가 볼 때 아시아라고 해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문화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준이 뭐냐면 전통 가치를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가치를 더 존중하느냐 그리고 생존 가치를 중요시하냐 아니면 자기 표현 가치를 중요시하냐 이런
밸류를 갖고 봤을 때 아시아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시아가 동북아, 동남아, 뭐 서남아시아 다 유사한 아시아적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시아 사이에도 굉장히 다른 이러한 확산된 다른 범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시아야. 왜 제가 이거 강조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자들의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아시아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르게 홍콩, 대만, 중국, 우리나라는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이 다 달라요. 또 이슬람 국가도 있고. 그래서 이건 한번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에 누가 오느냐? 현재 2016년 7월 이 강의를 부탁받고 제가 얼른 바꿨습니다. 최신으로. 그래서 일단 20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는 거고 단순 기능 인력은 27%, 결혼 이민자가 7.5%고 유학생이 사실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전문 인력, 그리고 여기 기타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뭐 난민도 있고 뭐 잠시 체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200만이 넘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와서 정주로 우리나라에 와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의 비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고요. 단순 기능 인력은 최장 거주 기간이 4년 10개월입니다. 근데 왜 5년을 안 주냐? 대개 5년을 하면은 영주권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을 줘야 되면 가족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단순 기능 인력은 혼자 옵니다. 가족이 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전문 인력은 좀 다르지만 단순 기능 인력은 혼자 와서 4년 10개월까지, 그건 아주 최장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횡포를 부리는 거죠. 5년이라고 하면 영주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4년 10개월로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곧 영주권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죠. 영주권을 준다는 것은 가족 이동도 가능하고 가족이 오는 경우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현재 혼자 오는 경우. 근데 결혼 이민자만은 여기에 정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하나의 그룹으로 따진다면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혼 이주 여성이 오는 국가들을 보시죠. 거의 다 아시아에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 가족은 주로 결혼 이주로 오신 분들을 되게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딜레마인데, 또 외국인이 여기 다른 일로 와서 결혼을 할 경우에는 또 글로벌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은 가족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러냐?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기능 인력은 순환시켜야 됩니다. 내보내고 다시 필요한 부분 들여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주형,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정주형을 대상으로 할 때는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의 거주 분포는 서울이 제일 많고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에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유학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있어요. 특히 재외동포들, 그리고 난민이 이제 한 1,500명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민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난민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받고 있죠. 왜냐하면 난민을 받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난민으로 위장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걸, 정치적인 난민, 이러한 난민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원자는 굉장히 많지만 지금 현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유학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아마 대학에서 많이 볼 거예요.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 숙련직들 단순 기능이 아니라 생산 숙련직들이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이 두 그룹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그룹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몇 가지 몇 개국의 섬만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주한 체류자들의 그 국적을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특징이 비전문 인력은 거의 이제 아시아에서 오게 되고 그리고 전문 인력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학에도 외국인 교수들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대학에 외국인 교수 중에서 흑인이 있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있는 숙대에도 없습니다. 흑인은 없고 거의 다 백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코리안 아메리카노. 오늘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학생들은 흑인하고 백인하고 발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 선생님이신 분 클래스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의 내면을 본다는 건 사실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우리의 내면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회화라든가 전문직은 북미 유럽계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활동이 뭐냐면요. 요리가 많아요. 요리사. 이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계를 많아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은 거의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시아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입학 연령의 자녀 중에 필리핀, 베트남계가 부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그냥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표가 난다는 것이죠. 표가. 중국, 일본, 한국인은 서로 구별 안 돼요. 구별 못 하시죠, 잘? 이제는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도 뭐 저 외국인 잘 구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얼굴이 저 친구는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인 소수 인종 집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징은 비전문 인력은 주로 아시아에서 오고 전문 인력은 이제 북미 유럽 쪽에서 많이 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주자들, 결혼 이주 여성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주를 하는데 되게 지금 평균 5년 이상이에요. 주로 결혼 이주 여성이 1990년대 후반에 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막 확 몰린 거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더 크게 오기 시작해서 지금 한 평균 5년 이상, 지금은 이제 아마 7년 정도 되는 걸 알고요. 생산 인력, 또 F2 비자, 최저 자격이 5년, 아까 말한 5년이 아니라 4년 10개월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 단기간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기의 문화를 갖고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은 두뇌 유출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0에 가까울수록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이게 이제 두뇌 유출이 이제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다문화 사회인가? 그래서 되게 진입 단계는 외국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전환 단계는 뭐냐면은 자녀가 낳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공동체, 거주 지역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도림동이라든가 신도림, 이태원, 안산 이런 쪽으로 외국인 공동체 지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이거를 되게 이제 전환 단계라고. 정착 단계는 뭐냐면 다시 이제 이 자녀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재구조화되는 것, 이런 것을 정착 단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전환 단계예요. 그래서 저쪽 영등포 쪽, 구로 이쪽에는 거의가 다 중국 간판입니다. 안산 가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 그 언어들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태원은 또 어느 국민들이, 이주자들이 많이 몰려 있고, 다 이렇게 블록화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은 이주자들만이 굉장히 이주국가에 오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홉스바움이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랬어요. 이주에서 사실 어려움은 지역 주민에게 어느 날 막 이주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 낯선 문화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처음부터 편하겠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이주자들이 굉장히 그 이주국가여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주국가에 살고 있는 정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문화는 쌍방의 문제지 어느 일방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한국인의 기준을 여러분은 뭘로 삼을 것 같습니까? 강예나? 뭘로 할 것 같아요? 탈락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뭘로 할 것 같아요? 외모. 외모? 그럼 이쪽이네요? 9번? 9번? 한번 볼까요? 아니. 네, 박 선생님. 저는 한국에 살아도 어디 가면은 외국인 취급을 가끔 받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외모로 외모?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쪽? 네. 예. 다른 학생들은 어때요? 이거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없어요. 김하은 학생은? 저는 한국 국적. 한국 국적. 좀 개인적으로 기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장 큰 고민이 기화를 해도 한국 국적을 가져도 네. 한국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죠. 일단은.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거군요. 저 가져도 한국 사람 되지 못한다. 저희 남편도 이제 귀화 한국인인데 터키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거의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라던가 말도 거의 전화로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한국 사람처럼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나가면 외국인 지나간다. 자기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아까 대표님하고 통화하면서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이 젊은 학생들은 어느 쪽이에요? 8번. 8번? 지금 보면 좀 나눠지죠? 이게 한번 밑으로 가볼까요? 아까 말하는 외모라든가 한국 국적, 이거는 혈통 문화적 정체성이 한국인의 기준을. 근데 지금 학생들은 거의 정치적, 법적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쪽을 좀 말하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근데 의외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세대 갈등으로 나옵니다. 그 연령이 여러분 부모님 세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이쪽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한국 부모 중에 한 사람은 한국인이어야지, 뭐 한국을 많이 거주해야지, 뭐 한국 문화를 계승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젊은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대 갈등이,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젊은 학생들은 이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화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냐면 국적이 젊은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모보다는 국적 이 어디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 있어요. 기화하겠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조사에서도 나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을 많이 얘기를 하고 젊은 청년층은 이쪽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갖는 것,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의 차이.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시 치료자료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건 이제 조사한 건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래 거주하는 것, 특별권 허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우리 안에 이중적인 시선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조사한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우선 자기가 내면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근데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 이중적인 것들이. 그럼 여러분 볼까요?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라고 그래요. 10으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로 갈수록 더 그 친화적인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배우자는 인도인이라면 몇 번?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결혼하는데 뭐 미국인이라고 한다. 아니면은 몽골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 친한 친구, 그리고 나의 동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다 균등하게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선호도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강요하는 겁니다. 어디야? 막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쪽쯤 갔는데도 여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해서 2, 3번에 갈 수도 있지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내 그 자녀가 여기서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좀 허용할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허용하지 않을까? 길을 쓰고 반대할까? 이런 거 할 때는 저의 내면도 이중적인 시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회적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조사합니다. 사회적 거리감은 친밀감 정도를 많이 표현할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걸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선호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배우자라면은 괜찮지만 내 자녀는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있고요. 내 동료는 이런 사람에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친밀 정도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이 만약에 유럽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친화적이지 않다. 사회적 거리감이 멀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결국은 우리의 그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도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조사합니다. 조사해보면 어느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친화적인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사회적 거리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친밀과 거부 정도를 측정하는 건데 조사해봤어요. 인도경 이런 분들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감에 보면 미국인이 제일 선호합니다. 가장 가까워요. 2, 3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여기 미국인은 유럽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터민, 조선족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서남아시아인은 어디예요? 주로 파키스탄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리감이 이렇게 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인을 굉장히 멀게 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호감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인이 제일 선호도가 있어요. 여기에 또 유럽도 들어가 있고 영향력도 이런.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조사해보면. 그리고 이런 용어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이다. 근데 여기에도 대학생들이 사실 백인 선호 사상이 강합니다. 임도경 선생님이 연구하는 거 보면 나오는데 특히 서양 백인에 대해서 굉장히 대학생들이 호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학생 조사한 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각이 미국 유럽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백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친밀감이 가깝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유색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보고 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되게
서구에서 이렇게 만든 경우도 많고 그 서구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고 아니면 주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봤던 여러분이 타잔 같은 거 보시나요? 그런 영화들을 한번 애니메이션을 잘 보세요. 대개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그 원시적인 것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너무 한없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디를 한다면 오리엔탈리즘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읽어보면 아 우리의 책임이 아니었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어디에서 책임이 왔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더 갖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 민낯을 한번 보죠. 그리고 쌩얼이라고 하나요? 한번 민낯을 보시면 2013년에 세계 가치관 조사를 했어요. 내 이웃에 다른 인종이 살길 원하냐? 뭐 이런 거 질문을 하나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이웃에 다른 인종이 살면 싫다. 지금 이 프로테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와 있어요. 일로 갈수록 좀 친화적인 거고. 근데 우리가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보다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인의 36%가 다른 인종이 싫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제도를 볼까요? 이게 이 색이 좀 이게 부정적인 건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단일 민족 오랜 동안 한 얼굴 한 언어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배타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같이 부대끼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것이 좀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사실 섬나라이기 때문에 더 강해야 되는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레이시즘 맵이라고 그 인터넷에 보면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색깔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적어도 요 푸른빛이라도 좀 나게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대표님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 색깔 바꿔주는 거? 좀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좀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좀 미안한 부분인데 우리 갖고 뭔가 죄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리가 이제 이주자와 정주자의 시선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또 갖고 있는 게 종족 배제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류사에게 이주자에게 느끼는 위협 같은 게 있는데 이 외부적인 위협은 뭐냐면은 실제로 직업이라든가 이런 건 공간 우리가 볼 때 공간을 나눈다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큰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외부 위협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 같은 것도 같이 얼마나 이들이 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느냐 뭐 이런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인위적인 위협은 굳이 외부적인 건 아니지만 이들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종족 배제주의인데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외부 위협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3D 업종 이런 거에 통제를 하고 있고 만약에 건설업이 불황이다 그러면은 건설업과 관련된 이주 노동자들을 줄입니다. 이래서 지금 수급 조절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직에 많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적 위험을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주로 단순 기능 기술직은 주로 3D 업종, 제조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이런 거에서 더 이제 제조업까지도 경쟁이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농촌에 다 이주자들이 들어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실업자들이 다 농촌으로 다시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주자들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업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갖고는 경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외부 위협은 아직 잘 많이 못 느끼는데 인위적인 거는 이제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범죄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독일이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범죄율이 높으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신문 기사에 보시면 외국인이 범죄한 것은 크게 도드라집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역할의 자체가 뭐냐면은 객관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중국인이 더 뭐 토막살인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그걸 크게 어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도 역시 그런 것을 하지만 그건 크게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분석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훨씬 더 선정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더 도드라지게 우리나라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 훨씬 내국인이 많습니다. 범죄율이.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런데 외국인이 범죄율을 더 크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숫자는 횡포가 심하죠. 우리가 20%나 된다와 20%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 연구에 윤희진 교수가 이제 이쪽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대학생들이 이 혐오와 범죄에 대한 공포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는 계속 뭐 어느 이주자들이 행한 범죄 중에서 뭐 절도 이런 건 별로 안 나요. 주로 굉장히 잔인하게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혐오가 위협을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디어에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제발 이걸 좀 이렇게 선정적으로 크게 보도하지 마라. 그 중국인들이 굉장히 그 중국 동포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 토막살인.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있는 분이 지금 토막살인이 되게 됐나 모르겠지만 범죄 심리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람 시체를 이렇게 훼손하는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지하에서 차에다가 싣고 나가서 처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외국인 그 이주자들이 사는 곳은 대부분 밀집 지역이고 다 조그만 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동 수단이 없다는 거죠. 자전거다 실을 수도 없고 택시다 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성이 니네들이 더 심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혐오나 범죄 이런 것들은 미디어에서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그 하나의 사건만을 갖고 다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뭔가를 한번 읽어내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각 변화가 가능하냐? 이제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동의한 것이 55%였는데 2007년에 보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꼭 풍습을 유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좀 줄어들고 이런 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문화적 차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시각 이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문화와 백인에게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비서구 문화와 유색인종에게는 좀 폐쇄적이다. 그리고 이런 평등과 차별의식이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어쩌다가 대표님 만났을 때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디에 넣어야 되나 범주화 시키는 거죠. 이분을 외국인에 넣어야 될까?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냐? 범주화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편견을 낳게 합니다. 또 편견은 차별 행위를 낳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게 이중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꼭 넘어서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낮고 가볍게 보는 시선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많이 그걸 보게 되는데 과연 외국인이 앉았을 때 사람들이 옆에 가서 정말 그냥 편히 앉느냐 다르다는 거죠.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분들 인터뷰해 보면은 자기 옆에 안 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유를 제기하면 이러죠. 당신한테는 마늘 냄새 안 나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늘 냄새 분명히 나거든. 우리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는 전혀 냄새가 없는 양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이중적인 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찰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주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시선이 있는데 이주자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조사를 임도경 선생님이 굉장히 멋진 조사를 해주셨거든요. 백인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뭐 우호적인 시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국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계는 알아요. 쟤네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민간외교, 여기도 이제 민간외교라고 하는데, 세계화되면서 이주자들이 사실 나가서 외교 활동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민간외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한국 국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정서적으로 한국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 한국 정말 좋아.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나는 국적은 없지만 한국을 굉장히 그 호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나가면은 아, 한국은 다시 갈 곳이 못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왜냐면 서로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그걸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 이럴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프렌들리 하지 못하죠. 호감을 갖고 있으면 나가더라도 한국은 다시 못 갈 곳.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리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제가 터키를 갔더니요, 한국에서 왔다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막 꼬레야 최고라고 그러니까 괜히 으쓱하는데 한국 다시 가서는 안 될 것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서적인 한국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한국인, 우리가 보는 그들에 대한 그런 이중적인 시선은 우리를 굉장히 그 반환적인 걸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하게끔 한다는 것이죠. 한국 우호형은 조선족 동포죠. 어차피 우리는 또 조선족은 우리의 또 하나의 동포라는 것이 또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주자들의 한국의 이미지를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차별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자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시각은 이주자를 이렇게 차별하는 사회, 그리고 편입할 때 장벽이 있는 사회, 또 하나는 대체로 안전한 사회. 이 부분은 제가 같이 연구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다. 이거는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뭐냐? 대개는 이제 직장에서의 차별 대우하고 욕설, 모욕 이런 거죠. 왜냐면 제가 작업장을 가보면은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해놓은 곳이 거의 없어요. 이런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망치 주어했을 때 망치가 모르니까 다른 거 갖고 오면 그때 막 욕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뭔가를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욕설과 모욕적인 걸 해주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종교상으로 의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기회를 안 준다는 거. 특히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6번인가요? 그걸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오늘 회식 있어. 뭐예요? 회식이 돼지고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감정을 상하는 거는 거창한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감정적인 문제예요. 특히 의식주의 이런 것들. 그런데 야, 오늘 회식이다.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이들한테는 굉장한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짬뽕 시켰는데 짜장면 시키면 욕먹는 것처럼 하나를 획일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안 그러려고 하지만 과거에 지금 연령이 한 50대, 60대 분들은 그 획일화, 통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이면 누가 짬뽕 하면은 막 째려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귀하죠. 나도 짜장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하고 식당을 가보면 다 각각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서 좋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치를 봅니다. 더 높으신 분들, 특히 총장님이 식사하러 가는데 우리 오늘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안 먹어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가 그 안에서 저 못 먹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문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모멸감이죠.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모멸감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주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결혼 이주자들이 보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해 주는 게 이런 겁니다. 서로 좀 인정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럼 결혼 이주자들에 대해서 그런 그 편견을 좀 없애달라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국 사회의 진입 장벽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악센트, 언어, 피부색, 인종, 문화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좀 들어가고 싶어도 자꾸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외국인이라는 것을 먼저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사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좀 어렵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국은 어떤 사회냐 봤을 때 이게 높을수록 안전한 긍정적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폭력이라든가 범죄라든가 이런 거. 근데 금융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좀 요동치잖아요. 주식 멀쩡히 살았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뭐 깡통차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안전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한국 사회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법적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230개의 결혼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 엄청나요. 이거 다 국가가 돈 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문화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에서 모든 부처가 다 다문화의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그 정보 제공, 상담, 의료 제공하고 또 하나는 문화, 다문화 공존 이해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5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주자들이 그 지원해주고 행사를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있어요. 글로벌 문화 지원이라고 해서 각 나라한테 돈을 선정해서 각 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할 경우 500에서 1000억만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에게 이주자들 자국의 문화를 좀 즐겨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법에는 뭐가 있냐면 5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내국인들에게도 다문화를 공부해야 돼 이런 게 법으로 다 돼 있어요. 법으로 안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과 현실에 갭이 있다는 것이죠. 다 외국인 여기 세계인의 날에는 다 당신네 나라들의 문화를 즐겨 우리가 돈을 대주겠어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국인들도 공부해 다른 나라 문화를 좀 공부해 이런 건 다 있으나 실제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거 조사 다 했거든요. 2300개를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공존이 아니라 다 동화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음식 문화를 익혀야 되고, 예절 익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나머지 니네 모국에를 할 수 있는 기회 주겠어. 이게 이것밖에 안 되고 한국인의 법에 나와 있잖아요. 한국인에게도 다문화를 배우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문화 체험은 5.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그 박물관 있잖아요. 그 경복궁 안에 있는 박물관에서 다문화 꾸러미라는 행사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회봉사 나갈 때 필요하시면 거기에 지원을 요청하면 돼요. 다문화 꾸러미라고 해서 이만한 꾸러미예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딱 펼치면 뭐가 나오느냐? 만약에 베트남 꾸러미다 그러면은 베트남의 의상부터 요리하는 방법, 책, 음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꾸러미예요. 진짜 풀르면은 촥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베트남 관련되신 분이 나와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초등학교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하죠. 교육은 초등학교, 여러분들도 다이어스가 이미 껴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공부는 초등학생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그걸 해주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고등학생만 해도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난감해하죠. 자기들이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 이미 이제 고정관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주 여성들은 자기의 모국어와 출신 문화에 대해서 좀 가족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자기의 그 며느리라든가 아내라든가 엄마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자녀가 자기의 문화를 습득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 다문화 가정 출신의 자녀들에게 교육대학원을 일정 부분을 우선 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중 문화, 이중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주자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이주자들이라고 다 한국 사회에 뭐 거부하느냐 아니면 편입하려고 하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에서 봐도 다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온 국가에 그러니까 자기 본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 적응 문제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벨이라는 사람은 이주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회에 처음부터 막 들어오고 편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자기네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를 병리하는 사람이 있고, 통합하려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그냥 자기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 다 4가지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주자들이라고 해서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다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이주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형태를 나눠질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주자들은 자국의 출신국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정보혁명을 통해서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주자들이 또 우리나라 이주자들은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우리나라 결혼 이주 여성들이 다 국적 취득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것이죠. 대부분 일본 여성들은 안 합니다. 출신국이.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중국 여성이라든가 일본 여성들은 자국의 나라를 하고 2개를 같이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돌아갈 걸 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주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국의 그 국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소속감은 본국에 많이 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모국 문화를 계속 유지하고 한국 문화도 보고 이런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중의 문화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국적 취득의 계획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다. 그리고 모국적을 굳이 내가 버릴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는 사람들은 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싶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 편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문기술직으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속감을 보면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본국에 대한 소속감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런 지역 소속감이 되게 이제 60% 이상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뭐 주변화되거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은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이제 기쁘지만 중요한 건 전문기술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할 것이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지역사회 참여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소통이 아주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는 못하게 합니다. 우리 그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랑 다 그냥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교육받는 동안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와서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이중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도 같이 와서 할 수 있게.
그리고 무궁문화 유지를 보면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요즘은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요즘은 뭐 카카오톡도 있고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전혀 없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국 문화를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가족 간의 연락이 끊임없이 있고 실제로 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모국 음식, 소식 이런 거. 요즘은 마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 식품이라는 곳이 많을 거예요. 길 가다 보시면 그것은 주로 이제 다양한 나라들의 그런 식료품을 갖다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화동에 가면은 장이 서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 나라의 문화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옷부터 음악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 갈 때 한국 노래 많이 갖고 가잖아요. 우리 노래. 그런 것처럼 다 고국을 느끼고 싶은 것들이 이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다 접촉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주자를 위한 다문화 정책, 이게 이제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가. 근데 조금 피곤하시면 쉬고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 해도 되겠어요? 계속. 네, 계속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념 소속감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이주자 지원 정책 정말 예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이런 것들, 이중적인 시선, 왜 외국인들에게, 이주자들에게 우리가 매력적인 한국이 되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돈을 그래도 상당 부분 쓴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매력적이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본다면 되게 이제 다문화주의 하면은 되게 다문화주의를 국가의 정책으로 하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민을 활성화하고 있고 필요로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문화주의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든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이동한다는 거 할 때는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사를 먼저 티켓을 줍니다. 그러니까 수급 조절을 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코스모폴리탄이 아니에요. 다 자국이 필요한 사람들을 들여오고 내보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기적이죠.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내보낸다는 것이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간호사다 그러면은 간호사한테 먼저 티켓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업이 막 지금 불황인데 건설업 노동자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어느 나라에 있는데 그럼 이들을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잘 살 수 있느냐, 서로 공존하면서. 왜냐하면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를 하나의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하고 그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다 하지만 실제로 다문화주의는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문화 간 이런 민족 간의 우열을 배제하지 않는 한은 다문화주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다 좋아. 니네 나라 문화 인정해. 다 인정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니네 나라는 우리보다 낮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한은 우리 모두 상호 존중하면서 같이 잘 살자. 그거는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수사의 정치적인 레토릭이지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장애물이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우열을 넘어설 것인가. 이게 이제 위험해요. 소수 집단을 서열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이주자들의 국적을 갖고 서열화시킨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끼리 밤새 토론한다면 이거 나올 거예요. 서열화 분명히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수 집단을 서열화하고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때 보면은요. 어느 나라 문화를 굉장히 상품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약간 원시적인 거 있죠. 그냥 좀 최첨단은 되게 유럽 이쪽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 문화 이런 것만 자꾸 뭐 갖다 전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눈으로 지금 이런 사회에서 전통 문화를 갖다 놓으면은 아 저거는 굉장히 낙후됐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소수 집단을 서열화한다. 세계인의 날 다 같이 뭐 돈 주면서 니네들 문화를 즐겨라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러시아 문화만 지원해주고 티벳은 티벳만 지원해줍니다. 그건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인접지역들이 뭉치지 않게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티벳하고 네팔하고 같은 인접지역이지만 같이 교류 안 합니다. 각각을 지원해줍니다. 니네 같이 모여서 무슨 문화를 행사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를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죠. 서로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계예요. 같이 문화 행사를 해 그게 아니라 뭐 한 국가마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로 공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이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이들이 또 힘으로 큰 힘이 될까봐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문화 간의 공존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각각이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뭐 정말 터키의 행사만 해 그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해야만이 그 공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은폐시키는 거 우리가 결혼 위주 여성, 농촌, 가난 이렇게 합니다. 동남아 여성, 결혼 위주 여성, 동남아 여성, 농촌, 가난 이거는 이 여성들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워낙 농촌 자체가 빈곤한 거지 경제적 불평등을 이주 여성의 이걸로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은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문화주의의 상당한 위험성입니다. 서열화시키는 거 그리고 분리시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일상성에서 와야 돼요. 감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거창한 뭐 행사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도 주로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 요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안산 지역은 지금 이걸 굉장히 많이 시범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서로 일요일, 토요일 날 만나서 서로 같이 다 온 이주자들이 모여서 뭐 그림을 그리기를 한다든가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서로 교차적이고 우호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법은 법과 제도가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지원 같은 거 행사할 때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법으로 돼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현실하고 같이 유관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좀 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하면 굉장히 근사한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서열화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푸른 눈, 갈색 눈이라는 책이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갈등 요인은 사실 이런 그 문화적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저 인터뷰하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사례를 들었는데요. 그 터키에서는 대표님 어른이 막 혼내고 이럴 때 눈을 어떻게 해요? 눈은요? 예, 막 혼날 때 부모님이 막 혼날 때 제 눈을 봐요? 보겠죠. 우리나라는 선생님들이 막 혼내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요. 눈을 보면 안 돼요. 근데 그 라오스나 이런 데는요 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존경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눈을 봤다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분들이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혼내거나 그럴 때 눈을 똑바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학교 가서 똑바로 보면은 어디 네가 선생님 눈을 똑바로 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너무 덥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왔어요.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 아침도 안 하고 늦게까지 잔다? 이런 것들 서로 문화를 이해 못하는 그리고 목욕 문화가 또 달라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일상을 매일매일 목욕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물 많이 쓴다고 이제 그게 불만인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그런 그 갈등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서로 입장을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이 푸른 눈, 갈색 눈은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꼭 읽고 실험을 시키는데 이거는 뭐냐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느 날 선생님이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은 훨씬 똑똑하고 우수하고 막 그래. 갈색 눈은 니네들은 너무 나약해. 이거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색 눈 아이들이 갑자기 굉장히 의기소침해진답니다. 그리고 푸른 눈 아이들은 굉장히 당당해지고 그래서 교실 안에서 굉장한 우열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또 바꿔서 해보면은 또 마찬가지고 이거를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서로 간의 입장을 한번 바꿔본다면은 차별을 경험해본다면은 차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저도 여행을 할 때 차별을 사실 많이 당했거든요. 못 믿는 거죠, 저를. 뭐 돈 내면은 너 잠깐 여기 옆에 서 있어봐, 막 이러고 돈 세고 뭐 이런 거 차별들을 당해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런 모멸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 이럴 경우에 정말 모멸감을 느끼겠구나 이런 역지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잠깐 실험한 거거든요. 별로 길진 않아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학생들을 실험을 해봤거든요. 이미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런데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그래요. 지방학생, 서울학생, 성씨 갖고도 해봤거든요. 김이박, 나머지 뭐 이래가지고 해봤는데 나중에 바꿔서 해봤는데 다들 불쾌하대요. 알면서도 실험의 사진을 다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너무나 불쾌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최근에 나온 아주 흥미있는 책입니다. 고정관념은 세상을 어떻게 위협하는가. 그래서 실제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이주자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의 문제 뭐 이런 가지 다양한 문제를 실험을 해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가. 고정관념이 얼마나 그 편견이 많으며 편견에 의한 것이며 이거 차별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아주 그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회적 거리 관련 의자 시어를 실험, 의자를 2개를 놓고 뭐 제가 강연 학생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하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야,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야 했을 때 의자 놓는 그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백인이면 굉장히 거리가 좁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멀어지고 이거 실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거리가 조절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학생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봤는데 정말 자기들을 또 어이가 없어 하더라고요. 해보면서.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이거 갖고 토론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다리를 잘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앉아서 받으셔도 아마 네.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물어봐주세요.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은 나중에 그럼 같이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한번 그 여러분들끼리 좀 솔직하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서지를 못해요.